1. 나는 26,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세상 물정은 잘 모르면서도 뭘 해도 잘 될 것 같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나이. 가게는 크지 않았다. 햇빛이 종일 드는 골목 끝. 간판도 직접 그린 투박한 글씨였고 화분 몇 개, 생화 몇 단이 전부였다.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매일이 반짝였다. 새벽 도매시장에 가서 꽃다발을 고를 때면 사람들은 나를 젊은 애가 무슨 고생이냐며 걱정했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거요? 전 너무 좋아요. 이 향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정말 그랬다. 잠도 부족하고 손가락에 상처가 생기기도 했지만 내 손에서 꽃이 새 생명을 얻어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만든다는 게 그 어떤 일보다 소중했다. 돈이 충분하지 않아.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는 날도 많았고 비 오는 날엔 가게가 찰랑찰랑 새서 물바지를 들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작은 가게에서는 누구보다 자신 있었다. 꽃 하나만 보면 그에 어울리는 사람의 분위기까지 떠오를 정도로 나는 이 일을 사랑했다. 골목의 어르신들은 나를 보며 말했다. 저 아가씨는 웃는데 힘이 있다니까. 꽃보다 사람이 더 환하지 뭐. 나는 그 칭찬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를 더 꽉 잡게 되었다. 조금 힘들어도 괜찮다. 나는 내 길을 가고 있다. 그때의 나는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첫 만남. 그를 처음 만난 건 어느 늦여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이었다. 가게 근처 카페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던 때였다. 그날따라 더위가 유난히 지쳐가던 늦은 오후였고 나는 아이스 커피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창밖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먼저 내 앞에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주러 왔다. 그렇게 평범한 이유였다. 그의 손이 가볍게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다. 혹시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나는 떨어뜨린 적이 없다고 말하려다가 어딘가에서 본 적 없는 낯선 미소에 순간 말을 멈췄다. 그 미소는 지나치게 친절하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마치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라고 말해주는 듯한 온도가 있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동네에서 우연히 몇 번 더 마주쳤다. 우연히 이렇게 반복되면 이건 인연이라고 그는 가볍게 농담처럼 말했지만 나는 이미 그의 말투에서 묘한 진심을 읽고 있었다. 3. 그가 나를 끌어당긴 이유. 그는 유난히 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다. 내가 회사에서 겪은 작은 실수나 단지 날씨가 답답해 느낀 예민함 같은 것도 그는 흘려듣지 않았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 너무 잘하고 있어. 정말. 그의 말은 늘 내 마음이 꼭 필요로 하는 순간에 도착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면 내가 누군가에게 전부가 되어도 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감정은 오래된 상처를 조용히 덮어주는 듯 했고 나는 그 따뜻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다. 4. 사랑이 시작된 순간. 사랑이 시작된 순간은 아주 사소했다. 비 내리던 어느 토요일 오후 버스를 놓쳐 빗속에서 우두커니 서 있던 날이었다. 그는 우산도 없이 뛰어오며 헐떡거리면서 나에게 외쳤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 그 말에 심장이 잠시 멈춘 듯 했다. 나를 찾아 뛰어왔다는 사실보다
그의 얼굴에 묻은 불안과 안도, 그 감정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는 말이 서툴렀다. 너한테 혹시 무슨 일 있나 해서. 비에 젖은 머리를 쓸어 올리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이 이상할 만큼 진심이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오랜만에 다시 떠올렸다. 그 믿음이 기적처럼 스며드는 순간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함께한 시간들, 그 후의 시간들은 조용하고 깊었다. 함께 저녁을 먹고 한밤중에 산책을 하고 남들에겐 특별할 것 없는 일상들을 반복했지만 그 일상 속에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손을 잡을 때마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확신을 담아 잡았다. 그 따뜻한 온기가 나를 조금씩 더 그의 세계로 끌어들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졌고 뜻밖의 웃음들이 많아졌고 어떤 날들은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눈부셨다. 그때의 나는 이 사랑이 오래갈 거라 믿었다. 평생 함께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믿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6. 사랑의 절정에서 시작된 균열. 그와 사랑에 빠졌을 때만 해도 나는 몰랐다. 그가 단순히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재벌가의 후계자라는 것을.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이 늘 단정해서 그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던 나는 그의 세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세계가 나를 얼마나 짓누를지 알지 못했다. 우리의 사랑은 급속도로 불붙었다. 그는 나를 품에 안으며 말했다. 내 모든 걸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그 말이 너무 진심처럼 들렸다. 결국 우리는 그의 부모님을 찾아갔다. 대저택의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나는 이미 이 집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 긴 식탁 끝, 의자에 앉아있던 그의 아버지는 우리 둘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동안 말 못한 이유가 있었겠지. 하지만 꽃집? 30도 안 된 아가씨가 혼자 운영하는. 그의 어머니도 곧이어 말을 이었다. 재혼도 아니고 전처도 아니고 아예 가정도 없는 순수한 애라지만 우리 아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가벼워 보이는구나. 나는 정면으로 고개를 들고 말했다. 가벼운 인생을 산 적은 없습니다. 비록 가진 건 적어도 제 일에, 제 삶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단호했다. 우리 가문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아. 새 며느리는 가문에 맞는 환경과 배경을 갖춰야 해. 내가 아무리 성실해도 이 세계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 그의 어머니는 더 직접적이었다. 아가,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 아들의 파트너가 될 사람은 경제적 능력, 사회적 체면, 그리고 과거가 말끔해야 해. 나는 숨이 막혔다. 과거가 말끔해야 한다니. 내가 상처받고 버림받았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이들은 뭐라 말했을까?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러나 부모의 말은 점점 더 깊어졌다. 내가 좋아서 결혼하겠다? 그건 어린애들 얘기지. 내 인생뿐 아니라 회사와 가문이 걸려 있다. 그리고 마지막 말. 우리는 이 결혼을 절대 허락할 수 없다, 아버지. 사랑을 지키려는 그의 외침.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부모님, 제가 우리 가문에 누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까?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번만큼은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손이 테이블을 세게 내려쳤다. 그래서 더 안 돼. 내가 감정에 휘둘릴수록 우리는 더 강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다. 어머니는 차갑게 말했다. 너의 결정은 너만의 결정이 아니야. 이 아이는 내 곁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너와 맞지 않은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이야. 그 말은 칼처럼 날아와 내 가슴을 찔렀다. 그와 나는 눈을 마주쳤고 그는 애써 흔들리지 않으려 했다. 그럼 우리가 집을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건 부모님 뜻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죽은 듯 고요해진 식탁. 그의 아버지가 무겁게 말했다. 그 선택 후회하지 마라. 7. 결혼식. 진실이 드러난 순간 우리는 조촐하지만 마음은 풍성한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다. 온 세상에 우리 둘만 숨쉬는 것 같이 모든 것이 행복한 나날이었다. 우리가 결혼한 지 넉 달쯤 지난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의 책상 서랍에서 정장 속에 묻어있던 반지를 발견했다. 남성용이 아닌 여성용. 이미 오래 착용된 자국까지 선명한 반지였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숨소리만으로도 진실을 알았다. 떨리는 호흡, 말끝이 흐려지는 변명, 그리고 결국 침묵. 미안해. 그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였다. 그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의 두 번째 결혼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아내와 합의 이혼 중이라 했지만 서류는 단 한 장도 움직이지 않은 상태였다. 나는 망가지는 줄 알았다. 그의 사랑이 진짜였다는 말을, 그 어떤 장식도 붙지 않은 사과를, 그 어느 것도 믿을 수 없었다. 그날 나는 집을 나왔다. 짐도 거의 챙기지 못한 채, 그리고 다시는 그와 마주보지 않겠다 다짐했다. 8. 숨긴 비밀, 나만의 아이. 며칠 후 병원에서 내 몸속에 작은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아이를 보자마자 온몸이 떨렸다. 슬픔, 두려움, 그리고 묘한 기쁨까지. 하지만 그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았다. 그의 세계에서 태어날 아이가 또 하나의 비밀이 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가 준 아픔을 이 아이에게 담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를 떠났다. 연락을 끊고 번호를 바꾸고 전혀 다른 곳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다. 아이를 품고 지내는 동안 나는 조금씩 늦은 평온을 배웠다. 하루하루 불안했지만 아이가 차오르는 배를 쓰다듬을 때마다 다시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다. 9. 재회 세상의 가장 잔인한 우연. 그리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필연처럼 그를 다시 마주쳤다. 비 오는 날 아이와 함께 마트에서 돌아오던 길. 차가 도로 옆에 조심스레 멈추더니 창문을 내렸다. 그의 얼굴이 비에 젖은 창 너머로 드러났다. 그를 보자마자 숨이 멈춘 듯 했다. 그도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너 맞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떨림이 나를 더 흔들었다. 나는 그를 피하려 했지만 아이의 손이 그의 시선을 끌었다. 아이와 그의 눈이 잠시 마주쳤을 때 그의 표정이 변했다. 저 아이 너와? 그에게서 단 한 음절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 표정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말하고 싶지 않았다. 내 아이를 또다시 그의 세계 속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다가와 비에 젖은 내 어깨를 붙잡고 말했다.
제발 아무 말이라도 해줘. 너 사라지고 나서 난 매일 널 찾았어.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런데 그 절박함조차 예전의 상처 위에 비수처럼 꽂혔다. 이미 끝났어.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그는 절망한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며칠 뒤 꽃집 문을 조금 일찍 닫았다. 몸이 최근 들어 자꾸 가볍게 흔들리고 심장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다 멈추는 기분이 들었다.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고개를 들자 믿기지 않는 얼굴이 문틈으로 들어왔다. 그의 어머니였다. 대저택에서 나를 얼어붙게 만들던 그 차가운 얼굴. 하지만 오늘은 전혀 다른 표정이었다. 굳은 입술, 떨리는 어깨, 그리고 아주 오래 망설인 눈빛. 나는 그 앞에 조용히 섰다. 어머님, 여기엔 무슨 일이세요? 잠시 침묵. 그녀의 손이 떨리며 내 앞에서 모아졌다. 미안하구나, 얘야. 그 말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낯설었다. 하지만 떨림 속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다. 그녀는 무너지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그동안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 너를 몰라보고 너라는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어. 우리 가문을 지킨다는 핑계로 정작 지켜야 할 건 아들의 행복이었는데 나는 말없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얼굴을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그리고 숨기지 못한 후회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손가락을 꽉 쥔 채 말했다. 너희가 헤어지고 우리 아들이 어떤 얼굴로 살아가는지 보았다. 그 아이는 숨을 쉬는데도 고통스러워 보였어.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들기까지 내 생각뿐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더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걸 보는 게 나는 부모로서 너무 괴로웠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내가 그를 떠난 건 상처 때문이었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었다. 어머니는 갑자기 테이블 끝에 앉으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나는 무릎이 풀리는 듯 가볍게 의자에 앉았다. 어머니는 조심스레 내 손등을 잡았다. 과거의 냉담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손길이었다. 부탁이 있다. 우리 아들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다시 내 손을 잡게. 아니, 최소한 내 곁에 앉아 있을 수 있게 해주면 그걸로도 충분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정말 절 용서하시는 건가요? 그녀는 고개를 세게 저었다. 아니야. 용서받아야 하는 건 나다. 너를 오해하고 멀리하고 상처 주고. 그런데도 너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꽃을 가꾸고 그 모습이 너무 고왔어. 그걸 이제야 알게 되어 미안하다. 꽃집 안에 조용히 번지는 울음. 어머니는 목을 숙인 채 마치 오랫동안 굳어있던 얼음이 흐느낌으로 녹아내리는 사람 같았다.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내 아들을 사랑해줘서 고맙다. 나는 의자에서 위태롭게 몸을 숙여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도 그를 사랑해요. 아직도. 그 말이 나오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는 미세하게 웃었다. 그 말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10. 재회의 끝이 아닌 시작. 그날 이후 그는 여러 번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편지를 놓고 갔고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다가도 함부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결국 다시 그를 마주했다. 아이의 생일날 우리가 만났던 작은 카페에서 그는 조심스레 앉으며 말했다. 너희 둘에게 미안할 짓을 많이 했어.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을게. 그냥 너와 아이의 삶이 어떤 모양이든 내가 그 옆에 있어도 되는지 묻고 싶었어. 그의 목소리는 예전의 당당함도 재벌의 기세도 없었다. 오직 한 남자의 죄책감과 그리움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심장은 아프게 뛰었고 그의 눈끝에 맺힌 후회가 내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재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느낌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다는 것. 아마 나는 그를 완전히 미워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다시 마음을 열다. 그와 다시 마주한 뒤로도 나는 오랫동안 갈등했다. 그는 조심스레 거리를 지키며 매번 같은 말을 반복했다. 너를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게. 그의 말은 예전처럼 화려하지도 재벌의 권력 뒤에서 던지는 약속도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 나에게 내미는 손이었다. 어느 날 아이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아저씨, 우리 같이 놀아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아무리 거리를 두려 해도 우리 셋의 삶은 이미 서로의 궤도에 들어와 있었다는 걸. 그래서 나는 결국 그에게 말했다. 다시 해보자. 하지만 천천히. 우리 셋이 같이 천천히. 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듯 눈을 감았다. 그의 떨림이 나에게 그대로 전해졌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시작했다. 10일. 행복의 그림자. 그 뒤의 시간들은 놀라울 만큼 평온했다. 아이의 웃음, 간단한 저녁 식사, 함께 산책하며 맞잡은 손. 나는 뒤늦게 온 행복이 너무 커. 가끔 겁이 날 정도였다. 하지만 그 행복의 그림자 속에서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이상한 통증이 있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렇겠지.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그렇게 넘겼다. 그러다 어느 날 진료실에서 의사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희귀성 완치가 어렵고 지금으로서는 시간을 준비하시는 게. 나는 의자의 등받이에 몸을 붙이고 천장이 흔들리는 것만 바라봤다. 바람 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심장이 너무나 천천히 뛰는 것 같았다. 이제 내가 떠나야 하는구나. 12. 말하지 못한 진실. 그에게 바로 말할 수 없었다. 다시 찾은 행복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통증은 점점 더 깊어졌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때가 찾아왔다. 결국 그는 알아채고 말았다. 내가 병원에서 진료받는 날 우연히 마주쳤고 의사에게 듣는 순간 그는 말도 잊은 얼굴로 고개를 떨궜다. 왜 혼자 아팠어? 왜 말 안 했어? 그의 목소리가 끊겼다. 나는 손을 얹으며 말했다. 당신이 미안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우리 이제 겨우 여기까지 왔잖아. 그는 울고 있었다. 조용히 아주 오랫동안. 13. 마지막 계절. 나는 결국 입원을 하게 되었고 그는 매일같이 병실에 왔다. 아이와 함께 또는 혼자. 그는 회사 일도 줄이고 재벌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에게 온전히 시간을 쏟았다.
어느 날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만약 하늘이 너를 다시 데려간다면 나는 너를 다시 찾을 거야. 시간이 얼마나 흘러도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 너무한다. 나는 장난처럼 말했지만 가슴이 시릴 만큼 사랑스러웠다. 그리고 마지막 겨울이 찾아왔다. 눈이 병실 창밖에 소리 없이 쌓이던 날,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눈을 감았다. 그의 마지막 속삭임이 들렸다. 고마워. 나에게 와줘서, 우리 아이를 남겨줘서, 끝까지 사랑해줘서, 그리고 나는 그가 울고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느끼며 고요한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14. 남겨진 사람. 그 후의 이야기는 내가 알 수 없다. 하지만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로 그는 이렇게 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더 이상 재벌가의 화려한 중심에 서지 않는다. 불필요한 권력 싸움도 화려한 파티도 모두 내려놓았다. 대신 매일 아침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저녁이면 직접 밥을 해 먹이며 아이에게 나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한다. 내 엄마는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했어. 그는 그 말들을 하면서도 가끔 눈가를 닦는다. 집 거실 한쪽엔 내가 좋아하던 작은 액자와 아이와 셋이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다고 했다. 그리고 매년 내가 떠난 날이면 아이와 함께 내가 좋아하던 꽃을 사들고 조용히 나를 만나러 온다고 했다. 그는 말하곤 한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사람이 떠나도 사랑은 남아있어. 그래서 나는 오늘도 살아간다.